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반덤핑 관세부터죠. 반덤핑 관세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그거 좀 읽어보면서 거기 뭐 필요한 것들 뭐 분석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덤핑 관세는 뭐 밑줄 그세요? 덤핑 수출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다. 일단 덤핑이 뭔지 알아야 반덤핑 관세가 의미가 있겠죠. 덤핑은 한 상품을 생산비 이하로 밑줄 생산 비용 이하로 또 국내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한다. 보통 이제 국내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제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게 되면 덤핑이라고 판정을 물론 받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안 팔고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는 제3국 수출 가격과 비교한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덤핑은 그 지속적 덤핑하고 약탈적 덤핑, 산발적 덤핑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속적 덤핑에다 밑줄 지속적 덤핑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하는 일종의 가격 차별 행위다. 가격 차별 밑줄. 이 가격 차별은 뭐 국내에서는 낮은 가격에 팔고 해외에 낮은 가격에 팔고 국내에 높은 가격에 판다는 것이죠. 국내 시장에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 거기다 밑줄 긋고 국내 독점 기업이 보통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국내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해외 경쟁 시장에 낮은 가격을 판매하는 가격 차별을 의미하고 이런 가격 차별을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시장 간의 가격 차별 이러면서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부릅니다. 3급 가격 차별. 이러한 덤핑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 3급 가격 차별의 그 그래프를 잠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 가격 차별과 덤핑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약탈적 덤핑은 타국의 공급자를 축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인데 일단 공급자가 축출된 뒤에는 독점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인상해 버리는 게 일반적이다 해서 약탈적 덤핑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 산발적 덤핑은 뭐 별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잉여 상품을 처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 밑줄 그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약탈적 덤핑이다. 그래서 3급 차별은 보통 이제 기업들이 보통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약탈적 덤핑이 불공정 무역이기 때문에 밑줄 긋고 무역 규제가 허용된다. 그래서 이 규제 수단으로서는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 낮은 가격에 파니까 이 차이를 상쇄하는 반덤핑 관세가 있고요. 밑줄. 문제는 그 위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세 가지를 구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모든 형태의 덤핑이 규제 대상이 된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밑줄 그세요. 수입국의 생산자들은 물론 이제 생산과 이윤을 늘릴 수 있지만 국가 전체 우생은 떨어진다. 그래서 불공정 무역이 아닌 지속적 덤핑이라든가 산발적 덤핑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밑줄 그세요. 철강대에서 철강 수출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적이 2003년도에 있다. 그래서 그 무역 규제를 받은 국가들이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이에 대해서 근거 없음을 판정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 제소 기간 동안 미국 철강 생산자들은 이득을 봤지만 소비자들의 밑줄 높은 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손해를 입었고 수출국도 수출이 안 되니까 불이익을 겪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소 위험만 해도 그 수출 가격을 뭐 미리 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들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오른쪽에 덤핑은 일종의 가격차별이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차별이다 밑줄 긋고 가격차별이란 독점 기업이 서로 다른 소비자 집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다. 뭐 영화관도 나와 있고요. 뭐 기업도 나와 있겠는데 그 다음에 가격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밑줄. 첫 번째는 독점 기업이어서 가격 설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프라이스 세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비자 그룹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세 번째 수요의 탄력성이 차이가 있어야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수요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역탄력성 규칙이라 써놓고 거기 수요의 탄력성이 큰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낮추어주면 밑줄 그으세요. 가격 인하율보다 소비가 더 많이 늘어서 총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데요. 그 총 수입의 동그라미하고 그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큰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낮추면 어떤 근거로 총 수입이 는다고 말할 수 있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를 좀 그려놓겠습니다. 거기에 3급 차별의 가격 차별, 3급 차별, 요 프라이스 콘서티 평면에 국내 시장은 독점이니까요. 요 국내 시장, 더메스틱 마켓, 국내 시장 수요는 우하향하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할 거냐면 국내에는 뭐고요? 독점이고요. 해외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경쟁 시장이다. 이런 가정을 두고 시작하면 국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면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 커브가 노출될 것이고 뭐에 대해서? 국내 디맨드에 대해서 국내 MR이 국제 시장은 이렇게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 시장 가격이 PI라면 이 PI 수준에서 얼마든지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시장의 MR은 이렇게 PI와 물론 같을 거예요. 경쟁 시장이니까. 여기에 이제 MC 곡선을 요 PI 수준에서요. 이거보다 우측에 지나도록 MC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분석이 용이해요. 이렇게 MC 곡선. 자, 먼저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독점 기업은 MRD, 국내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국내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이런 조건 하에서 뭘 정하겠어요? 독점의 모노폴리의 가격과 독점의 산출량을 정하겠죠. 그리고 독점 기업은 폐쇄 경제 상태에서도 독점적 초과이윤을 누립니다. 독점적 초과이윤을. 이게 MRD와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독점의 가격, P 모노폴리의 가격, 그리고 Q 모노폴리의 산출량 이렇게 폐쇄 경제 상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도 독점 기업은 잘 보시는 것처럼 요게 독점 가격이고 독점의 판매량이라고 한다면 요게 뭐예요? 판매 수입이고 요 아래쪽을 뭐라고 하면 비용이라고 그러면 이런 커다란 독점적 초과이윤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위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 전략을 통해서 해외에 덤핑을 하는 이유는 더 이윤을 극대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 차별 정책을 쓴다면 당연히 국내에는 높은 가격에 해외에는 낮은 가격에 팔 거예요. 근데 가격 차별에 이게 이윤 극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이 3급 차별의 이윤 극대화 조건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했을 거란 말이죠. 원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이윤 극대화는 맥시마이즈 파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장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두 개 시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컨비네이션 이윤이라고 그러고 이 컨비네이션 이윤은 국내에서 판매했을 때 판매 수입하고요. 해외에서 판매했을 때 판매 수입하고 그리고 비용을 이렇게 감안하면
요 TR이 두 개라는 것이죠. 다른 점은 물론 요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선택 변수는 뭐가 되겠어요? 국내에는 내가 몇 개 팔아야 되냐, 해외에는 몇 개 팔아야 되냐, 이게 이제 선택 변수가 될 것이고, 각각으로 미분을 하면 dQd분의 d 파이 컨비네이션 이퀄 제로, dQi분의 d 파이 컨비네이션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first order condition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 뭐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QD로 미분하면 요 TRD는 MRD가 되겠지만 요거는 미분값이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요게 MRD가 되지만 얘는 뭐가 되고요? 제로가 되고, 요게 이제 원래 TC는 Q의 함수기 때문에 요 뭐의 함수가 아니에요? QD의 함수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미분을 한 번 더 체인 룰 이걸 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MRI하고 MC가 나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 뭐하고 I하고, MR 뭐하고 D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게 이제 3급 차별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는 걸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요 국내 MR과 국제 시장의 MR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죠. 여기서 먼저 뭘 정하냐면 국내의 판매 가격, 이 높은 PD의 국내 판매 가격을 정하고요. 요 국내의 판매량을 정해, QD. 왜 여기서 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윤이 요거 MRD하고 MRI가 맞아떨어진 상태에 여기서 정하지 않으면, 예컨대 이쪽에서 국내 판매량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판매 수입은 이렇게 한 단위당 팔았을 때 판매 수입이 높은데 해외 판매 수입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국내에 더 팔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증명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이 조건식을 활용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요 MC하고 MRI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요 MRD와 MRI가 맞아떨어진 상태 이 높이는 이미 요 MR은 이걸로 정해진 거야. 그거하고 이 높이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총 판매량을 정합니다. Q 바이런 총 판매량을 정해. 응? 그래서 이 총 판매량이 Q바라면 요만큼은 국내에 팔고요, 나머지는 해외에 수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장을 배분을 하는데, 물론 이 국내에는 아주 높은 판매 가격을, 해외에는 경쟁 시장이니까 해외 시장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가격 차별화 정책을 쓴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3급 차별의 그래프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왜 3급 차별을 하냐, 이윤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뭐 이게 시간 제약상, 자 보세요. 요 이윤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요 파란색의 이윤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요게 지금 이윤이 커지는 부분이고, 국내에서 추가로 이윤이 커지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된 부분이죠. 마이너스 된 부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거하고 뭐 비교를 해야 돼서 어떻게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내 독점 상태는 Q하면 이렇게 적은 산출량인데 엄청난 산출량이 이렇게 생기면서 추가로 요만큼의 추가적인 이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요. 엄청난 생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돼버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A, B, C 뭐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서 엄청나게 이윤이 커져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별화 정책을 쓰는 이유가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이다, 이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 조건들이 나왔지만 시장을 나눠야 된다. 먼저 국내 독점 해외 경쟁 시장이니까 정확하게 탄력도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해외의 낮은 가격에서 팔고 국내에 높은 가격을 정했을 때 해외에서 요즘처럼 뭐 해외 직구 이렇게 해서 팔아버릴 수 있으면 이게 시장이 전략이 무력화돼 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가격 차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매가 가능하지 않다.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이걸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가격 차이를 유지해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정책으로? 예전에 우리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관세 장벽을 쌓아줘서 해외에서 물건 못 들어오도록 낮은 가격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관세 정책을 썼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들을 정부가 해외의 수출 시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아주 높은 가격에 희생을 바탕으로 해외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썼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장 전략이 대기업 위주의 5대 부문의 불균형적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거기 수요 탄력성이 큰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낮춰주면 물론 이제 우리가 소비량이 크게 는다라고 생각해서 판매 수입이 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이지. 그래프만 좀 그려놓고 요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이면 절편 같고 요 MR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MR이 나올 것이고 요게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우리가 로빈슨 아모르소 공식이라는 걸 알죠? MR은 P 곱하기 1 수요의 가격 탄력도분의 1이다. 요게 로빈슨 아모르소 공식인데 MR이 0일 때 가격 탄력도가 뭐고요? 1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TR을 표시하게 되면 총 판매 수입을 표시하게 되면 뭐하고 뭐 얘기하고 있어? 요 가격과 판매 수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P와 TR이 나와야 될 것이고 요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일 때요. MR은 TR을 뭘로 미분한 거예요? Q로 미분한 것이어서 TR을 Q로 미분한 것이어서 시간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산출량을 아무리 변해도 TR이 여기가 지금 수요 가격 탄력도가 얼마일 때? 1일 때 요 전체가 MR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TR은 극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MR이 제로일 때 요 MR의 밑면적 요게 TR이 가장 커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제로일 때? MR이 제로일 때. 요게 뭐일 때? 제로일 때. 그렇다면 그때 수요 가격 탄력도는 물론 1이고 그때 TR은 극값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TR 극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때의 TR 총 판매 수입은 여기서 맥스 값을 갖고 총 극대화 값을 갖고 지금 수요 가격 탄력도는 물론 요거보다 요 높은 구간은 탄력도가 1보다 큰 구간이고요. 왜? MR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요 수요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작은 구간이고 뭐 이렇게 미시경제에 처음 들어가 보면 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탄력도가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이 말이죠. 요 탄력적인 구간 여기죠. 이때는 가격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판매 수입이 줄어버리고 가격을 낮춰야 판매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판매 수입이 는다. 이게 이제 해외에 덤핑하는 이유란 말이죠.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은 탄력도가 낮지만 해외 시장은 탄력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란 말이죠. 경쟁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부과해야 나의 판매 수입이 늘고 현대자동차가 현대소나타를 국내와 미국 시장에 파는데 국내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고 해외에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은 국내 소비자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독점 기업의 판매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격 차별력, 가격 설정력을 갖는 기업의 판매 전략이다 이것이지. 여기서는 어때야 돼? 국내에서는 탄력도가 어떠니까요? 낮으니까요. 가격을 높여야 판매 수입이 느는 것이고 해외 미국 시장에서는 낮춰야 판매 수입이 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뒤에 마지막 단락에 현대자동차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가 같은 모델의 자동차를 국내보다 미국에서 훨씬 싸게 판다고 불만이 많다. 관세와 운송비를 생각하면 미국에서 더 비싸야 하는데 왜 그러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에도 불구하고 밑줄 현대자동차는 독점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경쟁이 심한 미국 시장에서는 싸게 팔므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기타 비관세 정책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시장 질서 유지 협정, 수입이 증가했을 때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줄 그으세요. 수입 증가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협정에 따라서 거기 수출 자율 규제, 지난번에 뭐라 했나요? 지난 시간에 수출 자율 규제는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명시적인 암묵적인 협정에 기초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장 질서 유지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수출국이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다 밑줄. 만일 수출국이 할당량을 초과해서 수출해버리면 수입국이 수입 할당제를 실시한다. 이 다자간 섬유협정이 가장 대표적인 수출 자율규제 협정이라는 것이었죠. 지난번에 봤죠. 관세 할당제. 수입국이 특정한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 그 이상 수입에 대해서는 고관세, 다단계 관세 부과 제도다. 관세 할당제라는 것은 그 상계 관세에다 별표를 하고, 상계 관세는 상대방의 수출 보조금 동그라미, 상대방의 수출 보조금,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것도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7번의 일반 특혜 관세 알아두시고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서 이 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관세 폐지나 부분 인하 이런 특혜 조치를 주는 것을 일반 특혜 관세 GSP라고 이렇게 부르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상계 관세 이거는 수출 보조금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앞에서 반덤핑 조치는 덤핑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자율 규제가 시장 질서 유지 협정이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나오는데요. 이 성장에서 국제무역, 경제발전, 경제성장에서 국내 시장 왜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왜곡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244페이지 보면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차이를 두 가지 용어 구분하고 있어요.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뜻하고 두 번째 줄에, 경제발전은 국민소득 증가 이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적 모든 질적 개선 부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제 발전이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45페이지 가보면 국내 시장 왜곡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 왜곡이란 밑줄 그어놓읍시다. 생산 비용이나 편익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 이제 외부 경제가 있고 독과점, 외부 경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실패 요인은 다 시장의 왜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외부 경제가 있는데요. 외부 경제는 대가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편익 밑줄, 또는 반대로 외부 비경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면 이 외부 경제나 외부 비경제, 외부 불경제 둘 다 시장 실패의 요인입니다. 시장 밖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 경제라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그거 하나는 알아두셔야죠. 외부 경제나 외부 비경제가 기본적으로 외부 경제라는 것은 타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적 차원에서는 긍정, 부정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긍정,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시장 실패 요인이기 때문에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외부 경제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 그거 좀 잘 알아두시고, 거기 그 외부 경제나 외부 비경제가 있으면 밑줄 긋읍시다. 비용이나 편익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것을 다 아시고, 생산의 외부 경제가 있으면 밑줄.
다음 단락, 생산의 외부 경제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작아진다. 밑줄. 과소생산이고요. 쭉 나와 있죠. 밑에 5번째 줄에. 반대로 외부 비경제가 있으면 밑줄. 과다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해를 방출하는 기업,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서 과다생산을 해서 사회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고, 이게 생산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 문제. 넘어가 보세요. 246페이지 보면 그 그림 잠깐 봅시다. 외부 경제와 관세 효과, 관세도 동그라미. 외부 경제가 존재할 때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관세를 다 했으니까요.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효과, 수량 효과, 후생 효과가 나타난다. 거기 PW에서 위로 PW 플러스 T로 화살표하고, 관세는 관세 부과 이후에 국내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생산량 표시하세요. S1에서 S2로 생산량 증가, 그 다음에 소비량 D1에서 D2로 감소, 그 옆에다가 델타 CS 소비자 잉여, 델타 PS 생산자 잉여, 델타 T 정부의 관세 수입, 이거 다 합친 게 델타 소셜 웰페어.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거기 표시되어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의 사중 손실이 A, B가 될 거예요. 관세의 사중 손실이 A, B. 그런데 생산량을 S1에서 S2로 화살표했나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치유가 되면서, 외부 경제가 치유가 되면서, 그걸 써놔 거기다가 생산량이 S1에서 S2로 화살표하고요. 그 생산량의 증가가 과소 생산의 문제를 치유한다. 외부 경제의 문제를 치유한다. 그래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래 면적이 후생 증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C 면적에다가 그렇게 써놔요. 외부 효과로 인한 총편익 증가분, 외부 효과로 인한 총편익 증가분, 요 C.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B만큼, 거기 AB 뭐라고 써나? 생산 소비의 왜곡을 통한 후생 감소가 나타나고요. 생산 소비 왜곡을 통한 후생 감소가 나타나고, 그 아래 C 면적처럼 외부 효과로 인한 후생 증가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경제가 존재할 때는 관세 부과 효과가 반드시 후생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게 지금 247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관세 부과에다 밑줄 놓고, 관세를 부과하면 거기 가격이 상승하고 프라이스 이펙트, 두 번째 소비 생산이 어떻게 되고 수량 효과, 거기 후생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B만큼 후생이 감소한다. 이게 후생 효과고요. 그런데 C만큼 외부 효과로 인한 편익이 발생한다. 밑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편익 증가분 동그라미, 후생 손실분 동그라미, 이 두 개가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후생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줄에 두 번째 단락, 외부 경제가 있는 재화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줄. 정부 개입의 동그라미. 정부의 적정한 정책은 뭐냐 이 말이에요. 외부 경제가 존재할 때 정부 정책은 방금 관세를 받는데 관세가 최선의 정책이냐 이 말이지.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적 정책은 관세가 아니라 생산 보조금이다. 밑줄. 자,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는 관세를 부과하면 AB만큼 뭐가 생겨요? 생산 소비의 왜곡이 생기죠. 그런데 생산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생산 보조금을 주게 되면 CD가 뭔가요? 보조금 이후에 생산량이 어떻게 변해? S1에서 S2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위에 CD 면적이 보조금 손실이죠.
그게 보조금 손실이에요. 그런데 C 면적은 뭐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자 잉여 증가분이죠. 그러니까 보조금 손실은 마이너스지만 C의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플러스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보조금을 줬을 때 마이너스 부분은 D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의 관세의 경우는 A, B만큼 손실이지만 오른쪽의 생산 보조금의 경우는 D만큼 손실이지. 그러니까 생산 보조금이 더 후생 손실이 적다. 왜 그러냐? 소비의 왜곡이 없기 때문인데 그 위에 그 그래프 바로 위에 보면 생산 보조금 정책에서는 밑줄 후생 손실이 작은 이유 관세 정책과는 달리 소비자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밑줄 관세는 가격 자체를 끌어올려서 생산자, 소비자 왜곡을 둘 다 발생시키지만 생산 보조금은 누구에게만 생산 부문에만 왜곡을 유발하고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생산 보조금이 우월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세 정책과 생산 보조금 정책의 효과 비교인데요. 관세 정책은 생산 소비의 왜곡, 보조금은 생산의 왜곡, 이렇게 거기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좀 써놓고 한정성의 원칙. 이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일단 가장 대원칙은 시장에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일단 정당성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할 때 항상 시장 실패, 이 왜곡이 발생하는 왜곡의 원천에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왜곡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정부 개입의 원칙이 된다고요. 이게 뭐다? 한정성의 원칙이다. 영어로는 specificity. 요 한정성의 원칙이다 이게. 그래서 생산은 새로운 왜곡을 어디 부분에 왜곡의 원천인 지금 과소 생산의 문제를 치유하면서 왜곡의 원천에 개입을 하면서 소비의 왜곡을 유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최선의 우월한 정책이 되고 관세는 새로운 왜곡, 소비 부분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옆에다가 대외 무역 정책 써놓고 생산 보조금 옆에다가 국내 산업 정책이라고 써놔요. 처음에 출발이 외부 경제라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란 말이죠.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국내의 산업 정책을 동원해야지 대외 무역 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제무역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일관된 주장이에요. 시장 실패 문제는 뭘로 해결해야 된다? 국내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 대외 무역 정책을 동원하지 않고. 이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부분 균형 분석으로 되는데 일반 균형 분석으로도 할 수 있죠? 일반 균형 분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 균형 분석 그거는 여러분 관세에서 생산의 왜곡, 소비의 왜곡 이렇게 두 단계로 나타나죠? 일반 균형 분석에서. 그래서 관세에서 생산의 왜곡만 나타나면 거기가 바로 생산 보조금의 효과예요. 생산 소비 왜곡까지 다 나타나는 게 관세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이라면 훨씬 더 후생이 높죠. 보조금의 경우에. 그 요소 시장의 왜곡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 그 요소 시장의 왜곡에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단락에 노동 시장의 왜곡은 루이스의 저개발 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이스는 근대화된 공업 부문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 한계 생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밑줄 전통적인 가족 생산의 농업 부문에서는 산출물을 가족들이 균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평균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농업과 공업 부문의 이런 임금 수준이 서로 같다라 하더라도 노동의 한계 생산력은 같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실질 임금 자체가 공업 부문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노동이
농업 부문에 과다 고용이 된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노동력을 생산성이 더 높은 공업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 밑줄 그으세요. 농업 부문의 노동력을 공업 부문에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관세, 생산보조금, 요소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이 있다. 관세는 어디다 관세를 부과해야 될까요? 어디 생산을 확대하려고 그래 지금? 공업 생산을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공업 부문에 관세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외 공산품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붙여야 되겠잖아. 못 들어오게. 생산 보조금 어디다 줘야 공업 부문에 생산에 보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요소는 공업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요소 보조금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업 부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밑줄. 관세 부과하면 다 이해가 돼요. 공업 부문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밑줄. 물론 노동력이 어디로 옮아갔기 때문이에요? 공업 부문으로 옮아갔기 때문이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노동시장의 왜곡은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 관세로 인해서 소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문제. 최적 정치가 안 된다. 두 번째, 공산품 생산의 동그라미. 생산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물론 공산품 생산 증가하고 농산품 생산은 줍니다. 그래서 생산 보조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소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밑줄. 물론 그래서 관세보다는 좋죠. 그렇지만 공산품 생산에 지급된 보조금이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에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왜곡이 없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 정책이 못 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최적의 정책은 왜곡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요소시장에 임금 격차에 있기 때문에 요소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 그게 노동의 보조금을 주는데 어디에? 공업부문의 노동의 동그라미. 요소에 직접 보조금을 줘야 생산 보조금이 아니라 요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 정책은 재화 가격을 올리지 않으므로 소비 비용도 없고요. 두 번째, 자본시장, 자본에게는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본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이 최적 정책이다. 249페이지 무역정책과 보조금정책의 세 번째 줄에 보호무역정책으로서 시장 왜곡을 교정해서 후생수준이 증가할 수 있지만 밑줄 긋읍시다. 보호무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호무역이 항상 자유무역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관세정책에다만 밑줄 읽어보시면 소비비용 발생, 국내 보조금, 소비비용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 했고, 두 번째, 보호무역에다 밑줄. 보호무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왜곡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정부가 완전 정보화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왜곡이 있는 부분 찾겠냐? 잘못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정책 자체가 잘못돼서 자유무역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셋째, 관세정책 밑줄. 관세정책은 말 그대로 생산 보조금에 비해서 거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보조금 정책은 철폐되기가 쉽다. 왜 그래요? 보조금은 보조금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재원. 그래서 눈에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관세보다는 훨씬 더 보조금이 철폐되기가 쉽다는 것이 그 뒤에 나와 있던 것이고요. 뭐 다 읽으면 그냥 다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유치산업보호론이 나와 있고 교육조건 악화설이가 있는데 이게 좀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이제 모형 분석이 좀 약한 게 제가 무역론 말씀드렸잖아요. 요 책에 조금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5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 밑줄 긋고, 앞에서 우리가 외부 효과 봤어요.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유치산업보호론 있고, 세 번째 교육조건 악화설 있고, 저기 뒤에 나오면 전략적 무역정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략적 무역정책, 이게 다 보호무역론자들의 근거예요. 유치산업보호론은 밑줄 그으세요.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시적인 보호예요. 한시적인 지속적 보호가 아니라
그리고 보호한 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끌어내서 자유무역과 타협 가능성이 있는 보호무역론이다. 현재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보호하지만 나중에 경쟁력을 갖춘 뒤에 자유무역 하자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태적 비교 이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동태적 비교 이론이라고. 현재는 비교 우위가 없어. 나중에는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 보호하자 이거예요. 유치산업 보호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산업의 선정 기준입니다. 거기에 다음에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선정 기준이라고 써놓고 유치산업 선정 기준. 거기 보면 밀스 테스트가 있고 바스터블의 테스트가 있고, 그래서 밀의 기준이 있고요, 바스터블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캠프의 기준이 있습니다. 캠프서나 캠프, KEMP, 캠프의 기준이 있어요. 캠프 테스트. 거기 조건의 첫 번째 밑줄 긋시다. 외부 경제가 있는 산업이어야 된다. 외부 경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는 시장 실패로 인해서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실패 밑줄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 이 첫 번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면 캠프의 기준입니다. 캠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뭐 이름을 안 써놔서. 두 번째, 일시적인 보호 후에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호하게 되면 나중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을 선정하자. 이게 그 뒤에 나오는 미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개방 후에 얻는 이득이 보호기간 동안에 입는 손실을 보상하고 남아야 되지, 그냥 나중에 경쟁력을 갖추는 산업이라 해도 파이가 크지 않아가지고 보호기간 손실이 커버리면 이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게 바스터블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의 유치산업보호론은 밑줄 긋시다. 정태적인 측면이 아니라 동태적인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고려한다. 밑줄.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현재는 비교 우위가 없지만 미래의 비교 우위를 갖추는 산업 보호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251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유치산업의 보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밑줄 그어놓고, 처음에 한국의 자동차는 개방을 바로 했던 게 아니라 수입은 금지하고 자동차 산업에 엄청 큰 보호장벽, 관세장벽을 쌓아두고 수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후에 수입을 개방했다. 유치산업 보호론의 한계. 첫 번째 밑줄, 어떤 산업을 유치산업을 선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렵다. 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52페이지. 둘째, 어떤 산업을 보호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보호의 타당성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이건 좀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으면 됐지 않냐.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그 다음 단락에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예로 들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철강 자동차, 뭐 조선, 반도체 이런 것을 성공 사례로, 정부 정책의 성공 사례로 보지만 사실상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 지금 비교의 산업이 안 됐겠냐.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이런 주장들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밑줄, 자본과 기술이 축적돼서 산업 구조가 이렇게 정책이 없었더라도 중화공업 부문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 결정의 정치적 과정. 그래서 유치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두 줄 내려가 보면 유치산업을 선정하고 보호를 철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포획이론입니다. 한번 보조금을 줘서 키우게 되면 이 보조금을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책 수단의 선택 문제 밑줄,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이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보호 수단으로서 관세보다는 밑줄 생산 보조금 정책이 더 낫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세보다 왜 생산 보조금이 좋냐? 소비 비용 얘기하면서 교육 조건 악화설이에요. 프레비시 밑줄 그리고 싱거 프레비시. 싱거 프레비시의 교육 조건 악화설인데 역사적으로 밑줄 긋시다. 1차 상품 교육 조건이 공산품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 교육 조건 악화설을 주장하면서 보호 무형론을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줄 내려가서요. 교육 조건 악화에다 밑줄 그어놓고 자유무역을 해서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보호 무역을 해야 된다. 왜 그러면 교육 조건이 악화되냐? 그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지난번에 그 오퍼컵으로 분석하라고 나왔는데 이걸 잘 못 써서 학생들이 거의 잘 못 써. 기출문제를 보면 알아요. 개도국이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이유. 첫 번째, 노동시장의 상황이 선후진국 간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인데 밑줄 긋시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서 생산성이 증가, 이게 임금 인상과 이윤 증대로 다 흡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도국에는 노조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에 반영되지도 않고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버린다. 그래서 수출제 가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개도국의 교육 조건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번째는 별표, 개도국의 수출 상품인 농산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낮다. 1차 상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낮고 2차 공산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높다라는 게 요 주장인데요. 경제가 발전해요. 밑줄. 두 번째 줄에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 소득 수준이 어떤 상품의 수요로 연결된다고요? 공산품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고 농산품에 대한 수요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밑줄 올라가고 농산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 조건이 나빠지면 밑줄 선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 확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공업화 지향 보호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개도국의 교육 조건 악화설 두 가지 근거를 예로 들고 있고요. 왜 악화되는지. 프레비시 가설이 왜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프레비시 가설이 농산품의 교육 조건 문제를 개도국의 문제로 보는 게 문제다. 왜? 신흥공업국들이 농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더라. 한국도 밑줄 그세요. 총 수출에서 공산품의 수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품, 1차 상품의 교육 조건이 계속 악화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수출품 자체가 공산품이니까 별로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 조건 악화라는 거는. 그래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거기다 별표. 그 다음에 수입 대체 정책과 수출 지향 정책. 뭐 이거는 뭐 그 자체를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개괄적인 내용은 뭐 이 책을 안 읽어봐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남미는 수출 수입 대체 정책, 아시아는 수출 지향 정책을 썼는데 결과가 수출 지향 정책을 쓴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 장단점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25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거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밑줄 긋시다. 개도국들이 수입 대체 정책을 채택한 것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이냐. 장점 밑줄 수입 대체 정책의 장점. 첫 번째,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수출 지향 정책에서는 수출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지만 관세나 쿼터로 보호 정책을 쓰게 되면 재원 조달이 필요 없다. 정책 실시가 용이하다. 세 번째,
무역 장벽을 높여 놓으면 수출이 어려워진 외국 기업들이 결국은 뭐 하겠냐? 장벽을 넘어 들어오기 힘드니까 국내에 뭘 한다고요? 거기 직접 투자를 할 거니까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용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수출 지향 정책이 밑줄.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 이유. 첫 번째, 수출 지향 정책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뭐 해야 돼?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개발 노력할 거다. 비용 절감 노력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수입 대체 정책 읽어보시면 되겠고, 반대입니다. 둘째, 수출 지향 정책 밑줄 긋고, 수출 제품을 새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학습 효과, 또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기술 습득, 이런 학습 효과, 습득된 선진 기술, 이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인다. 세 번째, 수출 지향 정책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다 밑줄. 규모의 경제는 산출량이 늘면 늘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이고 생산자 측면에서 이득이죠. 우리나라 주요 5대 수출 품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선이 들어있는 게 아주 지금 아쉽죠. 5년 전만 해도 뭐 대단했는데 한국의 조선, 지금은 뭐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넷째, 수출 지원 정책으로 밑줄. 수출 지원 정책. 수입 제한 정책보다 수출 지원 정책은 투명하고 폐지되기가 쉽다. 왜? 수출 보조금을 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자꾸 예산에 대한 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 지원 정책은 폐지가 되기가 쉽고 투명하다 보다. 마지막으로 수출 지향 정책은 밑줄 그으세요. 수출을 통해서 외환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수입 대체 정책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 아래 그 박스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아시아 경제의 성공, 뭐 좋은 얘기를 다 써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경제 성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제 성장이,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학의 솔로우 성장 모형과 내세형적 성장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그냥 평이하게 그냥 글로 지금 써놨는데요. 보시면 아주 단순한 10.1에 보면 이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생산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가 지금 총 요소 생산성 기술 진보율인데 A가 그냥 외생 변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생적 성장 모형. 그 다음에 10.2 보면 A분의 A 닷은 뭐예요? 기술 진보율인데 기술 진보율이 거기 R&D 밑줄 그나요? R&D 연구개발 투자. HC는 뭐예요? 인적 자본. 그 다음에 TR은 기술 이전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술 진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기술 진보율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내생적 성장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외생적 성장 이론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 2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솔로우의 신고전파 성장 모형은 밑줄 요소 투입, 노동과 자본, 이 양적 투입, 자본 축적에 의한 경제 성장, 이 솔로우 성장 모형은 한계가 있다. 밑줄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신고전파 성장 모형은 기술 진보를 외부적으로 주어진다고 외생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이게 솔로우 성장 모형의 한계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하는 뭘 그려놓으면 되겠어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균제 상태, 정체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여기서 뭐 안 그래도 되겠죠? 네, 그려놓으시고 그 10.2에는 AK 모형을 그래서 거기에 위에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 y 이퀄
예를 들어서 뭐 K의 알파, 여기에 뭐 K가 L분의 K여도 되고, 뭐 K가 뭐여도 상관없냐면 AL 기술 진보가 포함된 모형에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형태로 1인당 생산함수를, 이게 솔로우 성장 모형이고, 두 번째 AK 모형에서는 Y equal A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 small k. 솔로우 성장 모형의 n 플러스 델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S K분의 Y,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장기 균제 상태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이 특정한 수준으로 수렴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소득 수준도 수렴해 버립니다. 여기 AK 모형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n 플러스 델타. 뭐가 높으면? 실제 투자가 높으면 언제 상태에서 현재 자본량 수준에서 요 차이가 뭘 의미하죠? 요 차이가 K분의 K 닷 델타 K, Y분의 Y 닷 델타 Y.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AK 모형의 요것과 솔로우 성장 모형의 정체 상태, 스테이디 스테이트, 이 정체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고, 생산함수 거기 그 10.2 밑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단락 A분의 A 닷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에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교육 투자, 학습 효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개방과 경제 성장, 국가 간의 무역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중요하죠. 3번에 별표를 하고, 개방과 경제 성장. 2분만 더 하겠습니다. 3분. 거기 두 번째 줄에 기본적으로 이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아까 기술 진보,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이론에서 연구개발 투자 밑줄 R&D입니다. 또 인적 자본에 의한 휴먼 캐피탈, 이거의 축적에 의한 자체적인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거기 밑줄 외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기술 진보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래서 개방을 하게 되면, 개방의 동그라미, 개방을 하게 되면 국가 간의 지식이 확산되어서, 이런 단어 기억하세요. 스필오버. 이 가능하게 돼서 기술 진보율을 높이고, 이 개방 경제에서 지식 확산은 뭘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상품 무역이죠. 두 번째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라이센스, 기술 이전 형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무역은 밑줄 해외 중간재 자본재 이용. 보다 좋은 품질 중간재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 높아지고 선진국의 지식기술 체화된 자본재를 수입하게 되기 때문에 선진 기술을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역을 통해서 뭐가 이동한다고요? 생산 요소가 이동한다. 또 기술이 체화되어서, 내재되어서, 인바디, 내재되어서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읽어보고, 셋째, 미국과의 접촉은 선진 기술을 모방을 통해서도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선진 기술의 모방 밑줄. 263페이지. 넷째, 무역을 통한 해외 시장 접근은 시장 규모를 확대해서 규모의 경제 밑줄. 규모의 경제 동그라미. 이게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협소한 국내 시장, 철강, 자동차, 전자 이 커다란 산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었겠냐, 해외 시장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무역에서 얻어진 경험과 기술, 이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생산성 향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필요 없고, 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걸 읽어보면 돼요. 264페이지. 무역으로 국가 간의 소득은 수렴하냐? 수렴할 것 같아요? 수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불확실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는 필요는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전략적 무역 정책 이후에 선진국의 산업 정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통합 이론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벌써가 아니라 꽤 많이 걸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